잡아! 최진욱의 명령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인 그녀였지만 4명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주먹이 옆구리를 때렸고 은별은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끝이야. 강은별. 은별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는 100m 절벽. 동생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군. 그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랬을까? 은성아. 작은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타!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별은 몸을 뒤로 젖혔어요.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중심을 잃었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악마들아.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0일 전.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은별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강은성 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죠. 무슨 소리예요? 은성이가 실종이라니?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지리산 특수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은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쓰러지며 서류들이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은성이는 산악전 전문가예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 은성은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산을 오르며 자란 아이였죠. 설표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었어요. 눈 덮인 산을 표범처럼 날렵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 선임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런 은성이가 단순한 추락사고로 실종됐다고요? 은별은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함께 설악산을 오르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성의 밝은 웃음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특수전 사령부 본부로 향했어요. 사령관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이철수 중장은 은별의 멘토였어요. 10년 전 신임 소위였던 은별을 특수부대로 이끌어준 은인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은별, 앉아. 의자에 앉으며 은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차라령관님, 은성이 사고 정말 단순한 훈련 사고입니까? 이 중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공식적으로는 그렇네. 공식적으로요? 은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지리산 특수훈련소는 특별한 곳이야. 최진욱 준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지. 최진욱, 그 이름을 듣자 은별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군내에서도 독특한 인물로 유명했죠. 능력은 뛰어났지만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네. 하지만 위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그럼 은성이는 그냥 이렇게 묻히는 겁니까? 은별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 중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은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령관실을 나온 은별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죠. 그날 밤 은별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죠.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은성이를 찾아야 해요. 나침반 뒤에 작은 비상신호 장치를 부착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죠. 그리고 신분증과 계급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신 꺼낸 것은 새로운 신분증이었어요. 강민주 소위 정보부서의 도움으로 만든 가짜 신분이었죠. 은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화장도 지우고 안경을 썼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별은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산맥이 구름 속에 우뚝 솟아 있었죠.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이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훈련소 정문에서 초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주 소위님, 신임 교육 대상자시군요. 환영합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보였죠.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본부 건물로 향하던 중 누군가 은별을 불렀어요. 어이, 신참. 뒤를 돌아보니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군. 나는 박철민 중령이다. 작전 참모지. 박철민의 눈이 은별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여군이라. 최근에 여군들이 늘어나서 골치야. 버틸 수나 있겠어? 은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래봤자 일주일도 못 버틸 텐데. 박철민이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은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본부 건물 3층 사령관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진욱 준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죠. 천천히 돌아서며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주 소위로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파견 왔다고? 네, 준장님. 최진욱이 은별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 같았죠.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 나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지. 특히 여군은 더 그렇고. 순간 은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준장님.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거야.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지. 최진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미소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죠. 사령관실을 나온 은별은 배정받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지리산 정상이 보였죠.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가 음산했습니다. 은성아, 너 어디에 있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생이 이곳 어딘가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은별은 훈련소를 조용히 돌아다녔어요. 병사들의 생활관, 훈련장, 무기고 모든 곳을 머릿속에 새겼죠. 그러다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제3생활관, 은성이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텅 빈 침대와 정리된 사물함들, 그중 하나가 은성의 것이었을 겁니다. 누구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별이 돌아봤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서 있었죠. 계급장을 보니 병장이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부임한 강민주 소위입니다. 병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소위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이상한 일이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중대 중사 한 명이 실종됐어요. 강은성 중사님이라고. 은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실종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훈련 중에 추락사고였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병사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실종되기 전날 밤 무기고 쪽에서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임병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철민 중령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임병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무슨 수다를 떨고 있나? 아닙니다. 소위님께 건물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차가운 시선이 은별에게 향했어요. 강소위. 내일 훈련이 있는데 벌써부터 돌아다니나? 빨리 숙소로 돌아가. 알겠습니다. 중령님. 은별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려. 여기선 호기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은별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은성이 무기고에서 뭔가를 봤다. 그리고 실종됐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울부짖었어요. 마치 지리산의 영혼들이 경고하는 것 같았죠. 은별은 나침반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성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어둠 속에서 은별의 눈이 번뜩였어요. 설표의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지리산 훈련소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은별은 거울 앞에 섰어요. 강은별 대위는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강민주 소위만 있었죠. 어제 밤새 외운 가짜 신상 명세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4살 육군사관학교 졸업, 첫 부대 배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강민주 소위님, 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문 밖에서 당직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들킨 건 아니겠죠? 작전 참모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욱 준장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에 4명의 장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독수리파, 그들의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개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어요. 신임이구만. 여자 장교라니 재밌겠는데. 박철민 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전 참모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산악훈련이 만만하게 보이나? 도시에서 온 아가씨들은 보통 3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가던데. 김상호 소령이 비아냥거렸어요. 보급 담당관답게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죠. 건강검진은 받았겠지? 여기선 다치면 끝이야. 시체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 이동수 소령의 말에 방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무대장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죠. 은별은 그의 눈에서 묘한 광기를 읽었어요. 순간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성도 이들 앞에 섰겠죠. 그리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별이 차분히 대답하자 정우진 중사가 픽 웃었어요. 최선. 여기선 최선으로는 안 돼. 목숨을 걸어야지. 그의 손에는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 기름 같은 것. 장비 관리실에서 나온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화약 냄새였습니다. 은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훈련이 끝난 밤 11시, 은별은 동생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 은성의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베개 밑을 뒤지자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은성의 글씨였어요. 무기고에서 이상한 움직임 포착. 야간에 트럭이 자주 드나든 독수리파가 관련된 것 같다.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수첩을 품에 넣고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젊은 병사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병장이었습니다. 강민주 소위입니다. 당신은? 임규태 병장입니다. 혹시 강은성 중사님 때문에 오신 건가요? 은별의 몸이 굳었어요. 이 병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요. 중사님이 이상한 죽음을 당했다는 걸. 저는 중사님과 친했거든요. 임 병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북쪽 바위 3번째 그림자를 찾아봐. 독수리 둥지에서 검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은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동생이 남긴 단서였어요. 그 외에 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최진욱 준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들을 만나요. 밤중에 몰래요. 그때마다 무기고에서 뭔가를 빼내가는 것 같았어요. 중사님도 그걸 조사하다가 임 병장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심하세요. 독수리파는 그들은 괴물이에요. 거스르는 사람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어요. 흩어져요. 빨리. 은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불꽃이 타올랐어요. 동생의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은별은 동생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뒷장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같기도 하고 좌표 같기도 했죠. 은성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이 뭐였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독수리파가 해외 테러 조직과 무기를 거래한다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지리산의 검은 능선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동생이 남긴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예요. 북쪽 바위, 세 번째 그림자. 그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은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표 출신인 은별에게 어둠은 친구였죠.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북쪽 능선을 향해 올라갔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거대한 바위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은별은 손전등을 꺼내 세 번째 바위를 비췄어요. 바위 틈새에 뭔가 있었습니다. 방수 처리된 검은 가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진욱과 외국인들이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서류에는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가 빼곡했습니다. 동생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은별을 향했어요. 박철민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강민주 소위,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은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야간 적응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 다 봤어. 박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어요. 너도 강은성처럼 되고 싶은 모양이지?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을 죽인 것이 이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죽일 건가요? 은별이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죽일 거냐고? 아니, 넌 그냥 사고로 처리될 거야. 여기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총구가 은별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젠장, 왜 이 시간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별은 재빨리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이미 은별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가파른 경사면을 구르며 내려오는 동안 은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돼요. 독수리파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은별은 생각했어요. 은성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어둠 속에서도 은별의 눈은 빛났습니다. 설표의 눈이었죠. 새벽 5시 지리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늘은 생존훈련 마지막 날이다. 살아남은 자만이 진짜 군인이 된다. 최진욱 준장의 목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어요.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죠. 은별은 배낭을 메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산악 생존 훈련. 음식도 물도 스스로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죠. 강민주 소위, 준비됐나? 박철민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중령님. 여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미 절반이 탈락했는데 박철민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은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3시간. 다른 훈련병들은 이미 지쳐 보였지만 은별은 마치 산책하듯 걸었어요.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은별과 은성을 데리고 매주 산에 올랐죠. 산은 우리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란다. 산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물을 찾았다. 앞서가던 훈련병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지만 은별은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죠. 멈춰요. 그 물 마시면 안 돼요. 은별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김상호 소령이 화를 냈어요. 저 주변을 보세요. 동물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보이는 물인데 동물들이 피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욱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은별을 뚫어보듯 바라봤죠. 흥미롭군. 신임 소위가 산을 꽤 아는 것 같은데?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많이 다녔습니다. 은별의 대답은 침착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안전한 물을 찾아봐. 도전적인 명령이었죠. 은별은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이끼의 색깔, 나무의 모양. 모든 것이 그녀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10분 후 맑은 샘물을 찾아냈습니다. 대단한데? 누군가의 감탄이 들렸지만 최진욱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은별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동생이 남긴 단서, 북쪽 바위 3번째 그림자, 그곳을 찾아야 했어요. 달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그때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물건은 준비됐나? 최진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별은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네, 준장님. M4 소총 50정, 수류탄 200개. 내일 새벽 인도합니다. 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은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무기 밀매. 동생이 목격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강은성이 눈치챈 것 같았는데 잘 처리하셨습니다. 이동수 소령의 말에 은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누구냐? 정우진 중사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굴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민주 소위. 최진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혼자서?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휴대전화를 내놔.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은별은 뒤로 물러났어요. 절벽이 바로 뒤에 있었죠. 왜 그러지? 숨길 게 있나?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박철민이 은별의 팔을 잡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녹음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런. 최진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우리를 녹음했다고?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잠깐 이 얼굴. 강은별 대위 아닌가? 박철민이 은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특수전 사령부의 설표, 강은성의 누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은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나는 강은별이에요. 내 동생을 죽인 당신들을 잡으러 왔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동생이 똑같이 알아버렸지. 우리가 뭘 하는지.
그래서 최진욱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은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고였어. 그가 먼저 덤볐으니까. 거짓말이었죠. 은별은 알았어요. 동생은 증거를 모으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당신들은 끝났어요. 이미 증거는 본부로 전송했어요.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독수리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잡아. 최진욱의 명령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은별은 날렵하게 움직였어요. 설표의 이름은 허명이 아니었죠. 하지만 4명은 너무 많았습니다. 박철민의 주먹이 옆구리를 때렸어요. 숨이 막혔죠. 김상우가 다리를 걸었고 은별은 쓰러졌습니다. 끝이야, 강은별. 최진욱이 권총을 꺼냈어요. 은별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는 100m 절벽. 앞은 총구. 동생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군. 그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랬을까요? 은성아. 작은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별은 몸을 뒤로 젖혔어요.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중심을 잃었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살 길은 반드시 있다.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부러졌어요. 또 다른 가지. 또 부러졌죠. 하지만 속도는 줄었습니다. 몸을 비틀어 바위를 피했어요. 옆구리가 찢어졌지만 치명상은 피했죠. 그리고 물. 깊은 못이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를 찔렀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힘겹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굴이 보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사람이 다녀간 흔적.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성아, 동생이 있었어요. 차갑게 굳은 모습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안고 울었어요. 그때 손에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동생의 주머니에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누나, 이걸 발견한다면 독수리파의 모든 범죄 증거를 모았어. 여기다 있어. 그들을 막아줘. 동생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별은 눈물을 닦았어요. 슬퍼할 시간은 나중이었죠. 은성아, 누나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절벽 위에서는 독수리파가 축배를 들고 있을 거예요. 은별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설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는 것을. 동굴 깊은 곳에서 은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무기거래 일정,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동굴 안은 차가웠습니다.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만졌어요. 낡은 수첩, 부러진 연필, 그리고 피로 얼룩진 종이 한 장. 은성이 죽기 직전까지 기록한 증거들이었죠. 누나, 이걸 찾으셨군요. 은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순수한 분노.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무기거래 날짜, 금액, 해외 조직 이름들. 은성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정보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나,
제가 실패하면 이 일을 끝내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미안해, 은성아. 누나가 늦었구나. 은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설표가 움직일 시간이었죠. 밤은 깊었습니다. 훈련소는 고요했어요. 은별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우진 중사였죠. 무기고를 관리하는 자, 동생을 직접 해친 자. 우진의 숙소 앞에 도착한 은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설표의 첫 번째 규칙.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라. 문을 열고 들어간 은별은 우진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우진이 눈을 떴을 때 은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넌 죽었잖아. 우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은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건 내 동생이었어요. 강은성 중사. 기억나시죠?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별은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은별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우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단 한 방에 의식을 잃었죠. 은별은 우진을 의자에 묶고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설표가 사냥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진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죠. 최진욱 준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강은별이 살아있다고? 박철민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우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강은별 대위라고. 불가능해.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뜨렸잖아. 최진욱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표라는 이름, 그 전설적인 산악전 전문가의 이름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모두 비상경계 태세로 전환해. 그녀를 찾아내. 하지만 은별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동수 소령의 의무대. 은별은 약품 창고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동수가 혼자 들어왔을 때 은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령님. 동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은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했죠.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설표는 쉽게 죽지 않아요. 특히 복수할 일이 남아있을 때는요. 은별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동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제발, 살려줘.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 동생도 그렇게 빌었나요? 은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별은 동수를 기절시킨 후 또다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설표가 사냥을 시작했다. 그날 밤 최진욱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은 독수리파 멤버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상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철민이 소리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진욱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준장님. 은별의 목소리였어요. 최진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강은별. 아직 절 기억하시는군요. 기쁘네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은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요. 그리고 정의. 내 동생이 원했던 것들이죠.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모든 증거는. 아니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은성이 남긴 모든 것을요. 최진욱의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은별은 계속했어요. 무기거래 장부, 해외 계좌, 연락처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특수전사령부에 보냈죠. 뭐라고? 48시간 안에 당신들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갈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진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죠. 짐을 싸.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특수전 사령부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죠. 은별이 보낸 비상신호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포위됐어. 상우가 창밖을 보며 외쳤습니다. 최진욱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죠. 아직 안 끝났어. 무기고로 가. 거기서 최후의 저항을. 쾅! 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는 특수부대원들이 따라왔죠. 끝났어요, 준장님. 최진욱이 권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분했죠. 쏘세요. 하지만 당신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최진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무릎을 꿇었죠. 제발, 살려줘. 은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동생도 그렇게 빌었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최진욱과 독수리파를 체포했습니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은성아, 누나가 약속 지켰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별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했네, 은별. 자네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자네도 규정을 어겼네. 무단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영웅이야. 그리고 우리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는 서류를 건넸어요. 새로운 부대를 만들 생각이야. 군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특수부대. 자네가 이끌어주겠나? 은별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성이 원했던 정의로운 군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죠.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은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누나. 이제 괜찮아. 은별도 미소 지었어요. 설표의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은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천근처럼 무거웠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강은별 대위, 증언을 시작해 주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순간 동생 은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으며 군복을 처음 입던 날의 모습이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욱 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때는 지리산 훈련소의 절대 권력자였죠. 부하들 앞에서 오만하게 걸었던 그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수리파 사인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철민 중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김상호 소령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잠입했습니다. 은별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법정안이 숨죽였습니다. 증거물 147호를 보여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은성이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무기들이 불법으로 빼돌려지는 장면이었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최진욱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은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성은 정의로운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품고 군에 왔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3시간의 긴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최진욱,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최진욱의 몸이 흔들렸어요. 독수리파의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국립묘지에서 은성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죠. 특수전 사령부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끝없이 늘어섰어요. 강은성 중사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은별은 동생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누나, 나 군인이 되고 싶어. 어린 시절 은성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은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죠. 좋은 군인이 되려면 정의로워야 해. 정의가 뭐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어려워도 위험해도 말이지. 은성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은별만 남았어요. 빗속에서 혼자 서 있었죠. 미안해, 은성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다시 지리산을 찾았어요. 이번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죠.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 절벽, 동생이 숨을 거둔 동굴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강은성 중사 추모비 정의를 위해 싸운 용사. 은별은 배낭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것이었죠. 왔어, 은성아. 바위에 앉아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은 땅에, 한 잔은 자신에게. 내가 시작한 일 모두 끝냈어. 최진욱도 독수리파도 모두 처벌받았지. 내 덕분에 다른 부대의 나쁜 놈들도 잡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령관이었어요. 은별, 새로운 제안이 있네. 무엇입니까? 국제군사범죄수사팀을 만들려고 해. 자네가 팀장을 맡아줬으면 해. 은별은 잠시 침묵했어요.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쳤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추모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너의 뜻을 이어가겠어. 내가 꿈꾸던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게. 산을 내려가는 은별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서울의 한 비밀 사무실. 팀장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요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은별은 지도를 보고 있었죠. 뭐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군용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밀매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은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성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팀 전체를 소집해 작전을 시작한다. 네. 요원이 나가고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은성아, 누나가 계속 싸울게.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설표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은별이 그 빛을 따라갈 것입니다. 동생이 남긴 길을 따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순간 야산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재미있는 걸 하고 있네요. 낮게 깔린 여자 목소리에 모두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천천히 다가오는 실루엣, 단정한 검은 전술복에 서리빨 같은 눈빛.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죠. 쟤네들 보호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비웃음은 침묵으로, 위협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여인이 707특임단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것을요. 전설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봄날의 캠퍼스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저녁, 대학교 하이킹, 동아리 산악회의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참석한 동아리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20살의 준호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지내는데 익숙했던 그는 대학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3년 전 해외로 떠난 이후 그의 유일한 가족은 사촌 누나인 서연뿐이었죠. 그런데 환영회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들은 남아있어. 동아리 회장인 현우 선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웃음기가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석진 선배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준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환영회에 참석했던 이 3학년 선배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몇은 미안한 듯 눈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못 본 척 서둘러 나갔어요. 남은 건 신입생 5명 뿐이었죠. 준호는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은 준호와 같은 학과 동기였습니다. 긴 머리에 작은 체구, 평소에는 밝고 명랑했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제부터 진짜 환영회를 시작한다. 현우 선배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키는 185cm가 넘었고 넓은 어깨가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24살의 현우는 의대 봄과 진학에 4번이나 실패한 상태였죠. 그 좌절감과 분노가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전통이 있어. 신입생들이 선배를 제대로 모시는 법을 배우는 거지. 석진 선배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25살의 석진은 군대에서 막 제대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제대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죠.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전역이었고 그 후로도 취업 실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거친 기운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풍겼어요.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대학교에 입학한 지 2달,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준호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어서 동아리에 가입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준호는 사촌 누나 서연을 우상처럼 여겼어요. 서연은 21살에 707특임대에 입대해서 10년간 복무했죠.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해외 파병까지 그녀가 겪은 일들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최연소 중령으로 진급한 것은
전설이 되었어요. 지금은 전역해서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을 하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단 엎드려 뻗쳐부터 시작하자. 현우 선배의 명령에 신입생들이 주저하자 석진 선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해? 빨리 안 해. 군대 가면 이것보다 10배는 더 심한 걸 당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남에게도 전하려는 악의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한테 연락해야 하나? 준호가 망설이는 사이 현우 선배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너부터 시작이다. 이름이 뭐였지? 준호? 공부만 했나 봐. 몸이 완전 비실비실하네. 현우의 조롱에 다른 선배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준호가 마지못해 바닥에 손을 짚으려는 순간 지은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선배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거. 요즘 시대 석진 선배가 비웃듯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나는 군대에서 2년 동안 이런 걸 당하면서 살았어. 매일 구타, 욕설, 얼차려. 그게 진짜 세상이야. 너희는 겨우 이 정도로 뭘 그래? 사회는 더 험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나중에 어떻게 살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군 생활에서 받은 트라우마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야산으로 가자. 거기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현우 선배의 말에 신입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학교 뒤편의 야산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동아리를 그만두면 대학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지은을 혼자 둘 수 없었죠. 빨리 움직여. 석진 선배가 신입생들을 밀치며 앞장섰습니다.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길은 더욱 음산했어요. 나무들 사이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비명소리처럼 들렸죠. 발밑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뻔한 한 신입생을 현우가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똑바로 걸어. 이것도 훈련이야. 15분쯤 걸었을까요? 캠핑장 근처의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현우 선배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불룩 솟아 있었어요. 의대 준비를 하면서도 헬스장에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던 그의 몸은 위협적이었죠. 먼저 체력 단련부터 하자. 오리걸음으로 저 나무까지 갔다 와. 왕복 10번이다. 신입생들이 억지로 오리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무릎이 떨렸어요. 준호의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자 석진 선배가 다가가 발로 툭 건드렸죠. 일어나. 이 정도로 쓰러지면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나는 군대에서 이것보다 100배는 더 했어. 그의 말에는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따가웠지만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지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현우 선배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이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언니, 준호 오빠가 선배들한테 끌려갔어요. 진짜 위험해 보여요. 학교 뒤 야산 캠핑장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화한 상대는 서연이었어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사귄 후 지은과 서연은 언니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경찰이야? 석진 선배가 겁에 질려 지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연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 켜진 상태였죠. 10분 안에 도착한다.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마. 특히 준호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그리고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요가를 하고 있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707 특임대 시절에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평화로웠던 얼굴이 일순간 전사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전술복을 꺼냈어요. 전역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온 것이었죠.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비상용 장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술 손전등, 케이블 타이, 응급처치 키트,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었어요. 감히 내 동생을. 서연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작전이었고 작전에는 냉정함이 필요했죠. 707 특임대에서의 10년. 그곳에서 그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잔인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웠어요. 테러리스트들과의 대치, 인질 구출 작전, 적진 침투,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그녀였죠. 차를 타고 학교로 향하면서 서연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대학생들의 가혹행위. 아마 군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거야. 제압은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신호등에 멈춰서자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결의가 담긴 눈이었죠. 일단 준호를 구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 하지만 그 녀석들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어. 폭력의 연쇄는 끊어야 해. 서연의 차가 야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8분이 걸렸어요.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내린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녀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캠핑장에서는 여전히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엎드려 뻗쳐 100개다. 제대로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야. 현우 선배의 명령에 신입생들이 힘겹게 움직였어요. 준호의 팔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팔이 떨려서 제대로 버티지 못하자 석진이 발로 그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제대로 해. 이런 나약한 놈들이 나중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때였습니다. 재미있는 걸 하고 있네요. 갑자기 들린 여성의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죠.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어요.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현우와 석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어요. 누구세요? 현우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학생들과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그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차가운 눈빛, 단단한 턱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세, 모든 것이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었어요. 현우와 석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고요. 준호야. 서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엎드려 뻗쳐 자세로 떨고 있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를 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나, 일어나. 다 끝났어.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현우와 석진을 향해 있었죠. 마치 표범이 먹잇감을 노려보듯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지은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신입생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요? 현우가 허세를 부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의 보호자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죠. 그리고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707 특임대. 그 세 글자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일반인들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부대 출신이 눈앞에 있다니 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그는 707 특임대가 어떤 곳인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21살의 서연은 707 특임대에 지원했어요. 여성으로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죠. 6개월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 정식 대원이 되었습니다. 첫 작전은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테러 진압이었어요. 알파팀. 진입 준비. 그때의 팀장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서연은 가장 먼저 선박에 올라 테러리스트 3명을 제압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요. 그 후로도 수많은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2년 차에는 중동 파병을 갔어요. 현지에서 납치된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죠.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72시간을 잠복했고 완벽한 타이밍에 돌입해서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5년 차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은행 인질극을 해결했어요. 인질범이 어린아이를 방패로 삼았을 때 서연은 0.3초 만에 판단하고 비살상 제압을 성공시켰죠.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7년 차 대위로 진급한 서연은 신임 대원들의 교관이 되었어요. 그녀가 가르친 대원들은 모두 최정의 요원이 되었죠. 아이언 퀸이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습니다. 철의 여왕,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10년 차 31살의 나이에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707 특임대 역사상 최연소 중령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전역을 결심한 건 준호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로 떠나고 혼자 남은 사촌 동생 서연은 가족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준호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죠.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 휘장이 새겨진 인식표였어요. 달빛에 반사된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났죠. 현우와 석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아셨으니 대화를 해볼까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어깨는 수평을 유지했죠. 그 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석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의 눈빛에 말을 멈췄습니다. 제 동생과 친구들을 야산으로 끌고 와서 가혹행위를 했죠. 그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했고요. 그건 그냥 전통이라서. 전통?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순간 주변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죠. 폭력이 전통인가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전통인가요? 그녀가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현우와 석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서연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심리 분석이었어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죠. 현우의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분노를 약한 사람에게 푸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죠. 석진은 더 복잡했어요. 군대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걸 남에게도 하면서 정당화하려는 심리였죠. 너희들도 피해자였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에 현우와 석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현우 씨, 의대 준비하다 실패했죠? 몇 번째인가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서연은 그의 가방에서 의대 문제집을 받고 지친 표정에서 실패를 읽었던 거예요. 석진 씨는 군대에서 힘들었나 보네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죠? 석진도 놀랐습니다. 그의 머리 스타일과 말투, 그리고 행동에서 최근 제대자의 특징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 아이들을 괴롭힐 이유는 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제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어요. 직접 처리한다고요? 현우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아직도 허세를 부리려 했죠. 우리가 둘인데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의 손목을 잡고 관절을 꺾은 거였습니다.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는 절묘한 각도였죠. 으악! 현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석진이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었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석진의 팔을 잡아 온몸을 이용해 매치기를 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석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석진이 신음했어요. 숨이 턱 막혔죠. 전부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숨도 가쁘지 않았죠. 마치 아침 운동 정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를 해볼까요? 그녀가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신입생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특히 준호는 누나의 진짜 실력을 처음 본 것이었죠. 평소에는 그저 다정한 누나였는데 지금은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나가 저렇게 강했어? 지은이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처음 봐. 현우가 손목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미안합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뭐가 미안한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신입생들을 괴롭힌 거요. 왜 그랬죠?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의대 시험에 4번째 떨어졌어요. 부모님은 계속 기대하시는데 저는 계속 실패만 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한 척하던 가면이 깨진 거예요. 석진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죠. 저는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선임들한테 매일 맞고 욕먹고 그래서 조기 전역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약한 사람을 괴롭혔나요? 서연의 질문에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폭력의 연쇄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너희가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봤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하지만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현우와 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요? 그래요. 변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준호와 다른 신입생들을 바라봤어요. 먼저 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현우와 석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이 준호와 신입생들 앞에 섰습니다. 정말 미안해. 현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석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당한 걸 너희한테 푼 거였어. 정말 비겁했어. 신입생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방금 전까지 무서운 선배들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였죠.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3달 동안. 왜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진짜 강함이 뭔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함이죠.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긴장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지정한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현우와 석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반사적으로 일어섰어요. 군인을 대하듯이요. 앉으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차가운 전사는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누나의 모습이 있었죠.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서요. 현우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사예요. 할아버지도 의사였고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죠.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했어요. 친구도 없었고, 연애도 못했고, 그냥 공부 기계였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1달 동안 말도 안 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머니가 우셨어요. 제 앞에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번째 떨어지고 나서는 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쓸모없는 인간 같았어요.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었어요. 석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기가 싫어요. 아직도 악몽을 꿔요.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입대 첫날부터 지옥이었어요. 선임들이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면서 매일 맞았어요. 이유도 없이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굵은 눈물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6개월을 그렇게 버텼어요. 신고하고 싶었지만 더 맞을까봐 무서웠죠. 결국 정신과 진단받고 의병 전역했어요. 그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력서에 의병 전역이라고 쓰니까 다들 이상하게 봤죠. 100개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죠. 그래서 약한 사람을 괴롭혔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비난이 아닌 진짜 궁금해서 묻는 투였죠. 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제가 당한 걸 누군가에게 하면 제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멍청한 생각이었죠. 저도요. 군대에서 당한 걸 신입생들에게 하면서 이게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괴물이 된 거죠. 석진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도 상처가 깊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떠난 후로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어요. 외로움, 두려움, 불안. 하지만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죠. 항상 밝게 웃으려고 했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 아이를 너희가 짓밟은 거예요. 겨우 친구를 사귀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려던 아이를요. 현우와 석진이 움찔했어요.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죠. 지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준호를 지키고 싶었지만 무력했죠. 그 무력감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다른 신입생들도요. 김민수는 그날 이후로 동아리를 그만뒀어요. 이정우는 학교도 잘 안 나온대요. 박소연은 공황장애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의 결과를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그 정도였나요?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희는 전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에게는 트라우마였어요. 서연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진실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듯 그녀를 봤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요? 석진이 물었어요.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요. 그리고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해보세요. 서류에는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지역 아동센터예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곳이죠. 매주 토요일 3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강함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걸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지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갈 거예요. 뭐, 같이요? 석진이 놀랐습니다. 네. 같이 봉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요. 서연의 계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화해와 성장을 위한 것이었죠. 준호가 동의할까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죠. 그 아이도 알아요.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센터에서 봐요. 늦지 마세요. 그녀가 가려다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도 피해자였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 줄 권리는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이 나갔습니다. 현우와 석진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겠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한편 준호는 집에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괜찮을까요? 그 선배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이라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준호야, 증오는 너를 갉아먹을 뿐이야.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서연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를 믿기로 했죠. 지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랑 왜 같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서연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죠.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믿어볼게요.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서연의 진심이 통했죠.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상처만 안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준호는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자신이 보였죠.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눈가에는 아직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순간 가슴이 다시 조여왔지만 준호는 심호흡을 했죠. 할 수 있어. 누나가 있잖아. 준비됐어? 서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네, 누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작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표정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무서우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준호의 대답에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어요. 상처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있었죠. 토요일 아침 9시 지역 아동센터 앞. 준호와 지은이 먼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불안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현우와 석진이 나타났어요. 네 사람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들어가 볼까요? 아동센터의 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죠. 그들의 옷은 낡았고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와, 형들 키 크다. 누나 예쁘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어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센터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간 아이들을 도와주실 선생님들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센터장이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이 9살이에요.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빠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죠. 작은 민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12살. 활발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죠. 한 명씩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한부모 가정, 조부모와 사는 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죠. 오늘은 뭘 할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공부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수학부터 시작해볼까? 서연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어요. 현우 씨는 고학년 수학을, 석진 씨는 중학생들을, 준호와 지은이는 저학년을 맡아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특히 현우와 석진 앞에서 준호는 몸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죠. 형,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민준이가 준호에게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어요. 그 순진한 눈빛에 준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 이거 형이 가르쳐 줄게.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옆에서 현우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의대 준비를 하던 그에게 초등 수학은 쉬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건 달랐죠.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한 아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평소에 현우라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마치 의대에 떨어질 때마다 느꼈던 자신의 절망과 비슷했어요. 천천히 다시 해보자. 선생님이 끝까지 가르쳐 줄게.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어요. 이렇게 참을성 있게 가르칠 수 있다니. 석진은 중학생 형준이를 맡았어요. 형준이는 반항기가 심했죠. 공부 따위 왜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같은 애들은 대학도 못 가는데. 형준이의 말에 석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취업 실패로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석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도요? 응.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모든 게 싫었고. 하지만 석진이 형준이를 바라봤어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한 걸음씩이라도 가면 언젠가는 도착해. 형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심이 통한 거예요. 지은은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남자친구 잘생겼어요. 지은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죠. 상처받았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간식을 가져왔어요. 센터에서 준비한 김밥과 주스였죠. 선생님들도 드세요. 민준이가 김밥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들 힘들지 않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도 어려운데 남을 걱정하고 있었죠. 자기는 그동안 자신의 아픔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아.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모두를 불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모두들. 그녀의 칭찬에 네 사람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벌써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특히 민준이는 준호 형을 엄청 따르더라. 지은이 동의했어요. 현우와 석진도 끄덕였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체육 활동이 있었습니다. 센터 마당에서 축구를 하기로 했죠. 선생님들도 같이 해요. 아이들이 졸랐어요. 준호, 지은, 현우, 석진이 아이들과 섞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공을 쫓다 보니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현우가 골을 넣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대박. 석진이 수비를 잘하자 또 함성이 터졌어요. 준호가 넘어졌을 때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일주일 전에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쳤지만 현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네, 괜찮아요.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민준이가 준호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응, 올게.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준이의 환한 웃음에 준호도 미소 지었어요. 센터를 나오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순수해서 놀랐어요. 저희를 그냥 믿어주더라고요. 석진이 덧붙였습니다. 그게 아이들이죠. 편견 없이 사람을 봐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나쁜 기억이 좀 잊혀지더라.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석진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인가 봐. 다음 주, 또 다음 주. 토요일마다 네 사람은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며 모두가 변하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우가 준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준호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 민준이를 보니까 내가 생각나더라. 너도 저렇게 순수했을 텐데 내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석진도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사과할게. 정말 잘못했어. 네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 좋았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있다면.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아동센터는 특별한 행사로 들썩였어요. 봉사활동 6개월 기념 작은 축제였죠. 준호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입니다. 6개월 전 상처받고 두려워하던 그는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따뜻한 청년이 서 있었죠.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6개월 전 저는 이곳에 상처를 안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호가 객석을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가 다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손에는 합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포기했어요. 모두가 놀랐죠. 현우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대신 교육학과에 편입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거든요. 제 진짜 꿈은 의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다는 걸요. 그의 부모님이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형이 진짜 선생님이 되면 내 담임이 될게. 정말요? 약속? 민준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석진도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드디어 취업했어요. 바로 이 아동센터예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고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첫 월급 받으면 석진이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첫 월급은 전액센터에 기부할 거예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싶어서요. 서연이 객석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잘 풀렸어요.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폭력 없는 캠퍼스 만들기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주도한 캠페인에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현우와 석진도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후배들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호소했죠.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반성하기 시작했고 학교도 제도 개선에 나섰어요. 행사가 끝나고 5사람이 센터 마당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네. 현우가 말했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준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변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선택은 너희가 한 거지. 석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모두에게. 이제 그만해. 몇 번을 사과하는 거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심으로 용서했으니까요. 지은이 밝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 만들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좋아.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되었죠. 1년 후, 카페에서 5사람이 모였습니다. 1년 전 그 사건 이후 정기 모임이었어요. 현우 형 축하해. 교생 실습 잘 끝냈다며? 준호가 축하했어요. 응, 너무 재미있었어. 아이들이 날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라. 현우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석진이 오빠는 어때요? 센터장님 될 거라는 소문 들었어요. 지은이 물었어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내 센터를 만들고 싶어. 석진의 꿈은 컸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서연이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다들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칭찬에 모두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누나는요? 요즘 바쁘시죠? 준호가 물었어요.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대. 대박! 모두가 놀랐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정식 명칭은 함께 성장하기야.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첫 성공 사례가 된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그래. 너희 덕분이야.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흉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현우 형과 석진 형도 이제는 진짜 형 같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함께 치유했다. 누나가 말했듯이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또 센터에 가는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했습니다.